이번 주 해외 증시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의 성명, 경제지표의 발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부터 시작해서 FOMC 지표 모두 다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주 미국 증시도 주말 시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 핑계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 명분을 찾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해외 시장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지금 되고 있죠. 자,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자, 공매도 재개 전에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자, 이 일주일간 어느 정도의 대차 잔고가 증가할 것인지, 또 어떤 식의 대응이 나올 것인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차 잔고가 쑥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매도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와 대차 잔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가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락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다가 이제 폭락이 멈추고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지금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는 가상화폐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폭락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청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가상화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지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제반사항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간엔 항상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주가 상승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를 앞둔 특이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차익 매도가 계속 가속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 미국 증시 역시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해줄 만한 실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지금 가장 이번 주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줄줄이 예상되어 있는 기술주들의 실적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많은 성장주들이 차익 실현의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전문가들 역시도 눈높이를 좀 낮춰라, 뭐 계속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좋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 자,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역시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번 달에는 최대 10%가량 조정받을 수 있다, 이게 뭐 5월달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장의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한 기업들 86% 정도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2분기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1분기 기업의 순이익은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뭐 실적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 이런 것이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주가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FOMC 성명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FOMC 정례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뭐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압박, 어떤 식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이고,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양적 완화 지속할 것이다,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압박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연준은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말 한마디가 바뀌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경제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연준은 통화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1.56% 수준, 그래서 조금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채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순서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국채 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번에 국채 금리가 인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매도 포지션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국채금리랑 연결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연준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볼까요? 지금 GDP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었다. 연일 긍정적이죠? GDP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지금 접종 확대, 그리고 경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원 가격 지수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물가 지수가 일단 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더한다면 이제 바이든 증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가족 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경기 지원책이 있지만 그런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증세로 할 것이다. 자본이득법이겠죠. 자본이득세. 그래서 이것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데 100만 달러. 이게 10억이라고. 10억입니다. 10억. 1억 아니고 10억. 자, 몰라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10억 이상의 수입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증세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보통 20%밖에 안 됐는데 40%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부분도 약간의 부담이겠죠. 그래서 물론 세율을 낮추기 위한 어떤 협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아직 자본이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표들 상황들 주요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이제 월요일 날 보시면은 이제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핵심 내구재가 0.9%, 마이너스 0.9%였고요. 내구재 주문은 마이너스 1.2%였는데 이번에는 핵심 내구재가 1.6%로 상승이 되고요. 내구재 같은 경우는 2.5%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시면 되냐면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구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지만 수명 연한이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데 이러한 내구재의 주문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이것도 좋아질 거 생각됩니다. 109에서 112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FOMC 성명이 이제 수요일 날 있습니다. FOMC가 이제 수요일 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중요한 것들이죠. 월, 화, 수 계속 중요하고요. 목요일 날 이제 GDP가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GDP는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4.3에서 6.5로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물가지수 역시도 2.0에서 2.5로 증가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택 판매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표들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핵심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핵심 물가지수가 0.1에서 0.3으로 올라갑니다. 즉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개인 소득
그 다음에 개인 지출, 이게 포함이 되는데,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1%에서 20.1%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지출은 마이너스 1.0에서 4.3%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시장의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돈다고 한다면 시장 경제 지표가 크게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들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에는 사실 뭐 이렇게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명분을 찾는 것 이외에는 뭐 특별히 나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이제 폭락보다는 횡보를 한다거나 유지를 좀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 본다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약간의 변수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해외 주식 나쁘지 않겠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뭐 특별한 종목들, 특정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 시장에 크게 나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의 어떤 박스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 보시면은요, 공매도 재개에 개미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대차 거래 잔고도 쑥하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주식 공매도의 부분 재개가 이제 5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개인들도 할 수 있게끔 뭔가 많이 법적 제도를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대차 거래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54조 300억 정도로 집계되었다. 이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뒤에 이제 다시 주식을 돌려받는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뭐 꼭 공매도에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공매도라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겠죠.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대차거래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공매도에 사용될 그런 대기 자금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확보될수록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게 언제든지 공매도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개인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공매도, 그 개인 공매도 접근 확대, 이런 조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사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나흘 정도 지났는데 무려 4,000명 정도 그 교육 참가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 참여에 대한 어떤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적은 그 종목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전 종목 2조 4천억 규모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도 28개 전부 다 합니다. 물론 당장 28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7개 먼저 시행을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이 공매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 차이를 두고 모든 증권사로 다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뭐 대체장고가 늘어난다, 개인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일단 공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개인들 역시도 이제 공매도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개인, 외국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쳤다,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다가 개인들까지 같이 참여한다. 그러면 시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세력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공매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에서 물려가지고 물타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받아주는 움직임이 없다, 받아주는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더 많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공매도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또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지금 공매도의 대상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 대형주 쪽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지금 현재 가지고서 손실이 많이 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공매도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바로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매매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시는 전략들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일단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계좌를 일단 다시 재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야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공매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밑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형주를 매매하시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심리가 약화되기 때문에 다 같이 밀려내려는 경우 있겠습니다만 공매도보다는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대응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들, 대항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많이 올라간 것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대형주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타겟팅이 되는 거 있죠. 대체 잔고가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많은 그 인원들이 참여를 하게 돼버리게 되면 시장에 대한 변동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 전략들 조금 세워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난리가 아닙니다. 가상화폐 이야기 해드려야 되겠죠. 가상화폐 시장이 약간 이제 폭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잠잠해졌다.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6천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당장은 큰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뭐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잠깐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들 들어보면은 30분 사이에 뭐 마이너스 30% 났다, 마이너스 50%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8천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락을 빠바박 하게 되면은 5천만 원가 빠졌을 때 거의 한 30-40% 손실이 순식간에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비트코인 같은 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작은 코인들 있죠. 변동성 큰 거. 뭐 가격대가 이제 뭐 이렇게 큰 거 말고 뭐 100원짜리, 20원짜리 뭐 이런 거. 이런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변동성에 더 노출될 가능성도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정부에는 맞서면 안 돼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부에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식시장으로 얘기해 본다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가 맞든 틀리든 간에 거기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죠. 시장은 항상 옳다. 너 시장 틀렸어. 내가 맞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틀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 쳐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거 뭐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것이 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라든지 이런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맞서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리스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역발상 이럴 때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역발상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악재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주가가 뭐 하락을 한다거나 가격이 떨어질 때 이럴 때 바로 역발상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고 잠잠해졌을 때 다시 뭐 반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럴 때 역발상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냥 역발상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코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좀 더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명 경제학자인 나심 탈레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책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경제 매체죠.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하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그 다음에 손실 방지 수단, 해치 수단도 될 수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란 것은 폰지 사기와 같은 속임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폰지 사기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완전 이거는 네 완전 사기에 대한 부분인데 비트코인하고 같이 엮어서 말해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탈레브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네 자기는 현금 채권 주식보다도 금과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물어봤지. 너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내가 속았던 것입니다. 네, 내가 거기에 속았습니다. 라고 과거의 발언을 정정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사실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일단 뭐 폰지 사기 뭐 이렇게까지 접근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폰지 사기는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뭐 보통 이런 거죠. 야 100만 원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자로 10만 원씩 매달 넣어줄게. 그럼 10% 이자인데 연간 치면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계속 받아서 이자만 주고 있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들고 튀는 거. 그게 이제 폰지 사기나 같은 건데 비트코인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애매한 네 비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뭐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다. 지금은 이제 뭐 거래라든지 이런 거지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연결된다거나 뭐 그게 되지는 않겠죠. 물론 가격을 돈을 주고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돈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 가치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화폐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지 수당, 즉 인플레이션이 막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막 심각화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금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있을 때, 이게 가격 변동성이 있을 때 매도가 계속 몰리면서 이제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연되는 사태도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투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시스템도 버벅될 수밖에 없어. 이게 게임으로 보면 이제 렉 걸린다고 그러죠. 뚝뚝뚝뚝 끊어지는 거요. 네, 그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대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어떤 상품도 그 어떤 것들도 다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꼭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그렇고요. 그 어떤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한 방향만 보면서 너무 많이 쏠리게 된다면 그 부분은 상투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 좋든 나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매수가 계속 쏠리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그 매수를 다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매수가 꽉 차게 되면 이제 매도밖에 남지 않는 상태. 그래서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하락을 나타나게 됐을 때 지금처럼 이제 매도세가 몰리는 이런 투매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변동성을 통한 그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떨어졌다,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뭐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네, 천천히 좀 알아보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가급적이면은 네, 이런 단기적 변동이 심한 것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라면 최대한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올라갔다 싶은 것도 하지 마시고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지 쌀 때 사야지만이 항상 수익을 보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실적, 그 다음에 FOMC, 지표, 이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이긴 한데,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서 사상 최고치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 시장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어쨌건 지난, 주말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번 주 자체도 이런 좋은 소식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잘 반영이 된다면 크게 밀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일주일 앞두고서 대차 잔고가 쑥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들까지 공매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피해가는 거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라는 미국 경제학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폰지 사기까지 가는 것은 조금 오버인 것 같고, 대신에 뭐 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라든지 화폐 기능을 할 수 없다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다 떠나서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됐을 때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생길 때 나타나는 어떤 투매 현상들,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몇 주를 샀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주가가 $10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최고의 주식이 싼 값에 거래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올랐다라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의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즉 무언가 이 가격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기업 가치가 이래서 또는 실적이 이렇게 증가돼서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전부 다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월요일이니까 또 힘내시고 이번 주 화이팅 하면서 좀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오셔가지고 같이 또 놀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9시 무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